최성목 부총리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마 후보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 선관위를 놓고도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의원님, 네,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최성목 대행이 어제도 언급이 없었고 네. 관측으로는 저 한덕수 총리 복귀가 결정될 때까지 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관측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려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어이가 없어요. 최성목 대행이 처음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예. 어제는 숙고하겠다라고 예, 하는데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데 무슨 정무적 판단과 숙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 시민들이 법원이랑 헌재에서 판결이 나면 나는 정무적 판단을 할게. 예. 숙고할게. 시간 좀 줘. 어쩌겠습니까? 저는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대통령이 반성조차 없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 권한대행조차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예. 최상목 대행이 눈치를 봐도 너무 보는 것 같아요. 용산 눈치를. 용산 눈치요? 네. 대통령도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헌재에서 결정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용산 눈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고 예. 대신에 경찰의 최고 위층 인사와 관련해서는 용산 입맛대로 인사를 하고 있고 예. 뭔가 이상하잖아요.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 그러니까 원칙대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임명을 해라 요 말씀이시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법대로 해야죠. 예. 그러니까 임명을 하면 예. 그러면 이제 구인 체제가 되는 거니까 네네.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은혁 후보자를 참여시켜야 되냐 마냐야 되냐 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영역이죠. 그리고 예. 마은혁 후보자가 판단할 영역인데 왜 법을 안 지키냐라는 겁니다. 근데 의원님 이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구인 체제로 헌재가 선고하기 위해서 마은혁 후보자가 참여시키면 마은혁 후보자가 변론 참여 안 했으니까 뭐 변론 절차 갱신하고 이러면은 선고 기일이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요거는 사실 정부적으로는 민주당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래요? 법을 정무적인 잣대로 들이대고 정략적으로 이게 국민의힘에 유리하냐 안 하냐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마은혁 재판관 문제는 예. 법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뭐 정무적 판단하고 왜 숙고하고 그러시죠? 예. 그러면 만약에요. 예. 마은혁 후보자 임명되고 참여하고 변론 절차 갱신되고 그래서 선고일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보다 더 뒤늦게 나오더라도 네. 그래도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잖아요. 법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번 내란 사태로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예. 정무적으로 민주당한테 불리해지더라도 법대로 하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정무적 유불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이 그나저나 대통령 탄핵 선고는 언제쯤 나올 거로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가급적 13일 이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데요. 크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지역 주민들이 너무 불안하다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이. 좌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루빨리 좀 끝내달라라는 게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 때문입니다. 보궐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따로 하게 되면 보궐선거 비용으로 367억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보궐선거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굳이 하루 이틀 어간이다라고 한다면 빨리 해서 이 보궐선거랑 같이 하는 게 수백억의 국민 피 같은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의원님 국조특위 위원이셨잖아요. 네네.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증인신문도 하시고 자료도 보시고. 예, 봤죠. 그 보신 결과 민주당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이 탄핵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개인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은 티끌만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0%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가 증인입니다. 이건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빼박이에요, 빼박. 빼박이고
근데 심지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잖아요. 국회를 봉쇄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다.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건 지나가는 소도 웃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다가 심지어 내란의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장관은 헌재를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단죄하지 못한다. 법으로 심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저는 아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카오스 그 자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님, 그런데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때는 이제 탄핵 심판 전에 국조특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조특위에서 있었던 뭐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사도 많이 되고 저도 많이 지켜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탄핵 심판과 같이 열려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그때에 비해서 큰 관심은 좀 더 못 끌었던 것 같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으십니까? 많이 아쉽죠. 국조특위가 수사권이었고요. 그리고 주요 증인들이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다 출석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진상규명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 비화폰 관련 부분들을 많이 밝혀냈고요. 그리고 단전 단수라든지 밝혀낸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화폰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제가 3번이 반려를 했는데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게 영장을 치는 게 맞느냐 판단해놓고 심의가 열리는데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6번 압수수색에도 안 주더니 김성훈 검찰에 윤 비화폰 불출대장 넘겨. 결국 이게 경찰한테는 안 줬는데 검찰한테는 뭔가 비화폰을 김성훈 전 처장에 넘긴 거 아니냐. 이런 보도거든요. 이 보도가 맞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과 무언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러면은 비화폰 내가 경찰에는 안 주는데 검찰에 줄 테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수처라든지 경찰한테는 제출하지 않고 검찰한테 제출한 건 문제가 있죠. 분명하게. 왜요? 이게 핵심 비화폰은 저는 이번 불법 내란의 목격자이자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를 줬다라는 문제라는 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안 주고 있는 건.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불출대장이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출대장은 제가 진행자께 예를 들어서 언제 핸드폰을 줬다라는 기록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온전히 다 깐 게 아닙니다. 김성훈 차장은 이 비화폰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한번 오히려 역으로 여쭤볼게요. 이번 내란의 가장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했습니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죠.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압수했습니까? 들어본 적 없어요. 없죠. 이번 국정조사에서 제가 밝혀낸 건데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지금 경호처에 밀봉된 상태로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비화폰에 전원만 넣으면 통화 기록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증언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죠? 의원님 잠시만요.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김성훈 차장이 김용현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 때 그 상황을 대통령한테 직보해서 압수수색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던 경찰이 쫓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역시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공관에서 비화폰 못 가져가게 하려고 김성훈 차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이런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화폰이야말로 이게 시줄 날줄 엮여 있는 내란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 근데 지금 가장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이 경호처에 있대잖아요. 전원만 키면 통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대잖아요. 그런데 왜 압수수색을 안 합니까?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고발했다고 그날로 득달같이 공수처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런데 왜 비화폰을 압수수색을 안 하죠? 그 공간 압수수색할 때 경호처가 장애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보안 시설이다 이러서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제출이라도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한 불출대장은 경호처가 이미 제출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왜 못하죠? 제일 중요한 단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특정됐잖아요. 의원님을 의심하시기로서는 검찰이 뭔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이렇게 좀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압력의 입김 이런 것 때문에
요 비화폰 압수수색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김성훈 차장이 구속영장을 3번이나 기각한 사례를 보거나 예. 비화폰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비화폰이 천연기념물도 아니잖아요. 예, 국보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왜 박물관에 놓고 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압수수색해서 봐야죠. 검찰이 내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김성훈 전 차장이 요 비화폰 불출 대장을 어쨌든 검찰에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경찰은 안 주고. 네. 김성훈 전 차장이 그 경찰 안 주고 검찰 준 건 그래도 뭔가 모종의 검찰과의 거래를 하고자 했던 거죠. 요거 드릴 테니까 저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예를 들어 사건의 실체가 100이라고 하면 예. 제가 1, 20 정도는 알려드릴게요. 아. 불출 대장이 여기 있습니다. 예. 갖다 바칩니다. 예. 요 1, 20 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해볼까요? 예. 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예. 그보다 더한 문제는 예. 나머지 7, 80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비화폰 그걸 안 하는 검찰도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세요? 실제로 다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답했던 게 이번 국정조사에서 비화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상당 부분 밝혀졌는데도 예. 검찰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네. 보호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저희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예.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각도의 압박. 네. 이 말고는 내란 특검법 요거가 방법이 되겠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결국 특검으로 밖에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내란 국조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요. 예.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박제를 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관위 문제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단 성관위의 부정 채용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민주당 의원님들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저 당연합니다. 성관이 예. 부정 채용, 세습 채용은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참고로 이 사안은 21대 국회 때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예. 속칭 민주당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이거 가지고 성관이를 혼을 냈어요. 예. 당시 국민의힘은 멀뚱멀뚱 구경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제 성관이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좋다 이겁니다. 예. 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좋다. 예. 힘을 합쳐서 여야가 이거는 성관이의 세습 채용, 예. 불법 채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방법 논정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의견이 좀 충돌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감사원, 감찰 이번에는 헌재 때문에 제동에 걸렸지만 그러면 이제 법을 좀 개정하는 문제인데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비리 문제는 이거는 뭐 여야가 없고 예, 진보 예, 보수가 없는 거죠. 자, 선관위에 대한 감찰 권한을 누가 가질 거냐라는 예. 건데 감사원이 갖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 헌재의 판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인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사법부, 대법원이나 국회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찰을 못 하잖아요. 예. 이와 같은 이치다. 대한민국은 3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삼권 분립. 근데 예. 이제 선관위까지도 이렇게 5부로 봐주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그런 차원에서 이 감찰 기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의 과제로 남는 겁니다. 이거는 예. 법률 개정을 하든지 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선관위를 흔드느냐, 왜 이렇게 때리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내면에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요. 내란의 주요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내밀었는데 국민적으로 설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관위를 흔들고 때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의힘한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재발선을 끄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내 문제 좀 질문을 드려보죠,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내 통합을 위해서 여러 뭐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 전직 의원들 만나고 다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뭔가 이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좀 나오잖아요. 네. 만남이 아니라 그걸 좀 성과로 내기 위한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저는 역동성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재명 대표가 두루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는 조기 대선이 발생했을 때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선거라는 건 마이너스 정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정치했을 때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 행보는 꾸준히 가져가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통합과 포용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좀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보죠. 이저 한국판 엔비디아 AI를 선도할 수 있는 그거 만드는데 국민이 한 지분 30% 정도 가지면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발언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좀 공격하거든요. 네. 야 이거 무슨 친기업이라더니 반기업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문맹이라고 또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을. 죄송한 말씀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지금 국제적으로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세계 질서가 얼마나 치열해졌습니까 한마디로. 근데 국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자는 게 어떻게 공산과학이고 공산주의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TSMC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대만 정부가 48%나 출자한 기업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진행자께서 잘 아시지만 한국의 포스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례가 충분히 다 있잖아요. 근데 야당을 비난을 하려면 좀 제대로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과 친위 구테타로 수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성부터 해야죠. 야당 대표가 뭐라도 해서 대한민국 살려보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명하고 공부도 안 하고 욕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